안녕하세요 여러분. 1번부터 풀어볼게요.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한 줄 수직선 그려주시는 거죠. 수요 증가하면 가격은 급등하죠. 균형 가격은 많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때 뭐가 변하지 않죠? 수직선이니까 좌우 변화가 없죠. 균형 거래량이 변하지 않는 거였죠. 그래서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X. 균형 가격은 많이 상승합니다. 2번. 오피스텔에 대한 대체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대체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해당 재화의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많이 뛰쳐나가요. 그래서 수요량은 많이 감소하니까 탄력적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대체할 것이 많을수록 탄력성은 커진다였습니다. 5네요. 그래서 2번이 맞는 답이에요. 근데 2번을 만약에 판단을 못하면 3, 4, 5번에 녹록하지 않은 문제들을 풀어야 돼요. 3번. 공급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작은 경우에 그럼 공급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작다는 얘기가 공급곡선,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큰 거잖아요. 기울기가 작은 게 탄력성이 큰 거니까. 그럼 공급이 더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힘이 세니까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세금 부담을 더 적게 하죠. 힘이 센 사람이 적게 부담하고 힘이 약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조세의 정가, 공급 비용의 정가에서 똑같이 나왔던 내용이었습니다. 공급자는 공급 비용이 증가하면 자기 혼자 부담하고 싶어해요. 떠넘기고 싶어요. 만만한 수요자에게 떠넘기려고 드는 거죠. 그게 공급 비용의 정가인데 뭐의 상승으로 떠넘긴다? 가격의 상승으로 수요자에게 떠넘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떠넘겨지는 정도는 반반씩 부담한다 그러면 X고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가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더 작으니까 공급이 탄력적이구나. 공급자가 더 적게 부담하는구나. 더 크다 그래서 X. 4번. 임대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적이면 무언가가 불변이었어요. 근데 단위 탄력적이라는 건 임대주택의 수요가 지금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상승하면 임대료 상승된 만큼 그만큼 수요량이 감소하는 거였죠. 그럼 올라간 길이만큼 내려가니까 총 수입이 불변이었죠, 여러분.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임대료 상승했을 때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얘는 완전 비탄력적인 거잖아요. 절대로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단위 탄력적일 때는 임대료가 상승하면 꼭 그만큼 수요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총 수입이 변하지 않는다였습니다. 다음 5번.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공급하는 기간이 짧다는 얘기는 건축하여 공급하는 기간이 짧다는 얘기는 생산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짧다는 얘기죠. 그럼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공급이 가능하니까 공급의 탄력성은 커집니다. 주의하실 건 얘가 측정 기간이 되면 가격이 변화한 다음에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하는 기간을 측정 기간으로 따져보면 측정하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얼마 못 변하죠.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지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생산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생산하는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빠르게 생산해서 공급량을 늘릴 수 있으니까 많이 변하죠. 기억 꼭 해두세요. 1번은 2번입니다. 그 다음 2번. 부동산 투자 분석의 현금 흐름 계산에서 세전 현금 수지를 산정할 경우 다음 중 필요한 항목은 모두 몇 개가 됩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죠. 그럼 가공기, 조순 전후 경저세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거 어떻게 적었죠? 조순 총리의 전과 후, 그 다음 사이에 뭘 낀다? 경저세를 꼈었죠. 소득에서 경저세를 순서대로 빼요. 경비, 저당, 세금. 그럼 임대료 수입은? 지금 구하라고 한 건 세전이니까 세전의 별표를 쳐놓고 푸시는 거죠. 임대료 수입은 가죠. 원금 상환의 부채 서비스액이죠. 보유 기간 중 저당 갚는 건 부채 서비스액이었습니다. 이자만 갚는다, 원금도 상환한다? 원금도 상환하니까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는 거였죠. 그래서 저당에게 저당 이자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저당 이자율을 곱하면 이자만 나오니까. 그래서 저당 상수를 곱해서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뽑아냈던 거죠. 그게 부채 서비스액. 그래서 원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이 들어갑니다. 원리금에. 이자 상환액도 들어가죠. 그 다음 영업의 수입이 이게 기타 소득이네요. 그 다음 재산세는 보유기간 중 보유 자체에 대한 세금은 포함이 돼요. 재산세는 영업경비로 포함되네요. 영업소득세는 세전 다음에 빼는 세금, 영업소득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업소득세는 세전 현금 수지 산정 시 필요하지 않겠네요. 그래서 지금 몇 개다? 5개가 답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세후 현금 수지 산정 시라고 나오면 답이 6개가 되겠죠. 주의 꼭 해두세요. 그 다음
조수는 아까 풀었듯이 조수는 총 투자액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기억 꼭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 전후는 지분 투자액과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잡아두시면 돼요. 3번, 부동산의 가격과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그럼 가격과 가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치, 밸류는 누가 전문가예요? 감정평가사죠. 그럼 감정평가 의뢰를 받으면 감정평가사는 자신의 주관에 의해서 가치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화폐로 구체화되지 않았죠? 추상적 개념이에요. 그리고 미래의 유무형의 이익을 다 모아서 현재 가치로 고친 현재 값입니다. 이거 미래 값 아니에요. 그리고 일정 시점에도 가치는 투자 가치, 시장 가치, 과세 가치, 담보 가치 등 여러 개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시점에도 다수로 존재하네요. 그런데 가격은 프라이스죠. 얘는 실제로 지불된 금액이기 때문에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과거에 실제 지불된 금액의 전문가는 공인중개사죠. 그럼 누가 봐도 과거 어떤 시점에, 일정 시점에 얼마에 거래됐는지는 똑같단 말이에요. 객관적 개념이고 화폐로 구체화됐기 때문에 얘는 구체적 개념이고 얘는 이미 지불된 순간 과거의 값이죠. 그리고 일정 시점에 실제 지불된 금액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네요. 그래서 1번 내용 보기 전에 가치가 상승하면 밸류가 올라가면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니까 가격이 상승한다는 맞죠. 그런데 가격이 상승했다고 실제 지불된 금액을 높게 거래했다고 가치 밸류가 상승하는 건 아니었죠. 주의를 해두셔야 됩니다. 1번 가격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사용의 대가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대가, 교환의 대가였죠. 임차인이 지불한 금액이 아니라 매수인이 지불한 금액이죠. 깨알 같은 함정이 있어요, 지금. 그 다음 2번.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며, 그래서 효용이 클수록 가치 밸류가 커집니다. 장래 기대되는 편익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금전적인 것만 판단한다 그래서 X입니다. 3번.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과거의 값이지만 실제 지불된 순간 과거의 값이에요.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예상한 미래 값이 아니라 미래 값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값이니까 현재 값이었죠. 그래서 지금 3번도 틀렸네요. 4번. 가치란 감정평가사의 주관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각 감정평가사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그래서 주관적 개념이었습니다. 4번이 맞네요. 5번. 주어진 시점에서 가격은 일정 시점에 하나로 존재하지만 가치, 밸류는 다수로 존재할 수 있더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